우리 증시의 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의 빅테크를 비롯한 주도주의 움직임은 대체로 소강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배경에 환율의 역할은 어떻고 또 앞으로의 추이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깊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신한은행의 오건현 단장을 오랜만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뭐 한국 주시장이 아주 난립니다. 글로벌 자금 플로우도 한국 시장에 집중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좀 이상한 게 지금은 조금 안정감을 찾았습니다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 환율이 이거 위기 수준이다. 네. 이렇게까지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되고 했는데 어차피 미국 달러의 움직임은 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겠냐. 어떻게 네네. 보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예. 트럼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이 베센트 재무부 장관 다른 얘기를 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약달러 괜찮다, 즐길만 하다 이런 뉘앙스인가 하면은 베센트는 강달러를 선호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거 어떻게 된 얘기인지 누구 얘기를 믿고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정리하면 트럼프는 약달러 좋아한다고 하고 네. 베센트는 강달러 좋아한다고 하니까 예. 이거 뭐 도대체 어디 장단에 맞춰야 되냐 이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일단 저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건 항상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건데 결국에는 그 약달러가 되면 예.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으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는 그게 이루어지겠죠. 예. 당연히 약달러를 미국에서 좋아할 풀리니까.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약달러를 좋아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막 1,400원 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는 그럼 강달러를 좋아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강달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은 있지만 예. 어떤 장점은 있냐면 어떤 미국의 탄탄한 경제 그리고 이제 달러의 패권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미국 경제가 탄탄하면은 달러 자체가 이제 강세를 보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강달러하고 약달러가 사실은 둘 다 미국한테는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근데 이게 서로가 바라보는 면들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예. 제 생각에는 좀 이게 좀 쓰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달러가 이렇게 있는데 US 달러가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달러가 강세가 되거나 약세가 되는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달러 강세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제가 강하면 달러가 강세죠, 일반적으로. 예. 이렇게 배우거든요. 교과서에 이렇게 그렇죠.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미국의 경기가 약해지면은 당연히 달러가 약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러 강약세가 이렇게 존재하는 건데 잠깐 보시죠. 그럼 트럼프는 미국 경제가 강한 걸 좋아할까요? 약한 걸 좋아할까요? 강한 미국 경제를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강달러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이런 논리로 가니까 이제 서로 헷갈려지는 거예요. 근데 잠깐 보세요. 트럼프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트럼프는 위크 달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정확하게 자기는 위커 달러를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작년 7월에 했던 얘기예요. 예.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ER이 붙었다는 건 결국은 비교급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 대비해서 약하다. 잠깐만 볼게요.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달러를 볼 때 미국 경제가 예를 들어서 좋아요. 그럼 달러가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미국 경제가 좋아도 달러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음. 언제 약해지냐면 상대 국가, 예를 들어서 유럽이랑 비교해 볼게요. 유럽 경제가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럼 달러가 약세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통화는 환율이라는 건 두 나라의 힘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탄탄하지만 유럽 경제가 더 좋으면 달러가 약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위크 달러라는 거는 달러가 어떻게 약세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위크 달러가 될 수가 있겠죠. 그걸 함의하죠. 예,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위커 달러를 좋아한다면 이런 네. 겁니다. 미국 경제는 강하죠. 그런데도 달러가 약해지려면 다른 나라 경제가 더 좋아야 된다는 얘기다. 네. 그럼 다른 나라 경제가 더 좋다는 건 유럽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 너네들 이제 방위비 지원 안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너네들한테 관세 부과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유로존에서 어떻게 하냐면 관세 부과하면 유럽도 경기가 둔화될 거지 않습니까? 이 경기를 메워주기 위해서 25년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유로존에 특히 독일이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경기 부양에 강하게 나서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경제의 모멘텀을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그랬더니 유럽 경제가 뜨거워지면서
유럽의 성장이 미국의 성장보다 잠깐 더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작년도 3월부터 유로가 강세고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유로 경제가 좋으니까 미국 경제가 좋으면도 유로 경제가 더 좋으니까 달러가 세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 경제는 좋지만 이 상황에 수출도 될 수가 있겠죠. 예. 트럼프가 원하는 건 이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예, 예. 매우 아이디어란 생각인데 가능하겠냐? 네네. 미국 경제보다 훨씬 좋은 규모 있는 경제가 있어서 네네. 미국이 위커 달러, 위크 네네. 달러가 아니라 위커 달러가 되는 상황을 네네. 저를 포함한 우리 투자자들은 잘 상상을 못 합니다. 예. 너무 오랫동안 미국 일변도의 그렇죠. 그런 경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력이 밑으로 작용을 하면 공중으로 솟구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하늘에 떠 있을 수는 없지만 점프를 하면은 그 순간 짧은 순간에는 그 공중에 떠 있죠. 중력을 거슬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력과 반대편의 힘을 가져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결국에 달러라는 친구는요. 유로라든지 다른 통화 대비해서 미국 경제에 탄탄한 힘을 반영하는 건 맞거든요. 예. 근데 중간중간 부스트업의 경기 부양을 하면서요. 유로가 일시적으로 강해지는 모멘텀은 중간중간 생겨날 수가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일본 엔화 같은 경우도요. 플라자 합의 당시에 일본 엔화가 달러보다 엄청 셌죠. 딱 5년 셌거든요. 그렇죠. 근데 딱 5년 센 기간 동안 어떻게 했냐면 미국 경제가 좋았는데 당시에 일본 경제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는 좋은 상황에서도 일본에 수출해가지고 미국은 무역 적자까지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렇죠. 가장 아이디어라는 상황이죠.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퍼머넌트하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영구적으로 미국 경제보다 탄탄한 나라가 존재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좋아하지도 않을 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부스트업을 하면서 상대편의 힘을 더 끌어올려가지고 인위적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방법들. 네.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는 방법이겠죠. 네. 잠깐 보시면 예. 작년 7월 기사입니다. 한번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약달러를 강조했대요. 뭐라고 하냐면 7월 25일 날 트럼프는 약한 달러가 아니라 더 약한 달러, weaker 달러, not a weak 달러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아도 미국 경제가 강해도 다른 나라가 더 세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베센트 재무장관이 하는 얘기 들어볼게요. 예. 아까 질문 주실 때 베센트는 달러 강세를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베센트 재무장관도 작년 10월 20일입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야 그러면 이때가 뭐가 있었냐면 에브리싱 랠리라고 해가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니까 금가격도 뛰고 다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 얘기 나올 때였어요. 예.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한 거죠. 달러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딱 얘기하는 거죠. 베센트 장관이 지금 달러의 약세는 유로 움직임 때문이다. 독일 등 유로존의 주요 국가가 국방비 등이 골자인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유로가 강해진 거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 압력을 받은 거지 네. 달러가 이상해서 달러가 빠진 거 아니다. 그런 질문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미국이 약해서 달러가 빠진 게 아니라 휴지 조각이 되는 게 아니라 유럽이 일시적으로 재정 지출을 해가지고 잠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다. 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센트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어떠한 통화 이론이든 더 큰 재정 지출을 할 때 통화는 강해진다면서 유로는 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하죠. 잠깐 보시면 최근에 보시면 엔화가 강해요. 예. 그럼 엔화가 왜 강할까? 다카이치가 재정 지출을 늘린대잖아요. 여기 베센트의 얘기대로라면은 엔화가 강한 이유가 살짝은 설명이 되지 않나요? 네. 자, 그거 맞춰가지고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베센트 재무장관이 전부 다 읽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얘기를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예. 베센트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강달러 정책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정책을 정부가 해가지고 결국에는 달러 강세를 이끌 거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달러 강세가 간다는 거지 에브리데이 달러가 강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 finally. 그렇죠. 밑에 볼게요. 그게 결국이라는 게 그게 정책 목표 그렇죠. 끝에 있는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길게 봤을 땐 계속해서 달러는 강한 거죠. 밑에 보시면 베센트 재무장관은 화면상의 가격 환율은 6개월 1년 단위로도 변동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오늘 떨어진다고 이게 아니란 얘기죠. 결국에는 달러가 강해지는 거를 바라봐야 되는 거고 우리 행정부의 감세 정책과 재정 부양하고 규제 완화 등의 건전한 정책이 시행이 되면은 미국 경제가 탄탄해지고 투자 매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수조 달러의 해외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될 거고 무역 적자도 감소가 되면서
장기적인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정리할게요.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하고 베센트는 달러 강세를 원한다면서 이 질문이거든요. 네.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하는 건 맞는데 위커 달러를 원한다는 겁니다. 달러가 무너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베센트는요. 달러 강세를 원하는데 달러 인덱스가 에브리데이 올라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화면에는 6개월도 바뀔 수 있고 1년도 낮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결국엔 뭘 원하는 거냐면 파이널리 달러의 강세가 되길 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한 앞뒤로 6개월 이 정도는 달러 약세를 용인하거나 아니면 그게 오히려 좋은 국면일 수 있다라는 해석을 둘 다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렇죠. 결국엔 그래서 둘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요 앞쪽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겹쳐나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그렇군요.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말을 맞춰서 이렇게 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아마 당연히 이제 그런 거겠죠. 무역 적자하고 흑자가 둘 다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와 약세가,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와 약세가 동시에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다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예. 했을 때 예. 결국에는 달러 자체가 약해지는 걸로 무역 흑자를 누리면서 미국 경제도 강하게 유지하면서 달러 패권도 유지하려면 위커 달러가 가장 적절한 포지션이 되겠고 위커 달러는 결국에 상대편이 예. 영구적으로 강해질 수는 없으니까 순간순간 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무리수를 둬서. 그럼 그 무리수에서 상대편에 있는 힘을 빨아먹으면서 끝내면 되죠. 마치 근데 일본을 흔들었던 거죠. 그러려면 네. 그 상대 통화가 기본적으로 큰 통화여야지 되겠네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저기 뭐 조그만 나라의 그 통화는 신경 쓸 거 없고 메이저 통화들, 예를 들면 유로, 네네. 엔 뭐 이런 데들과 상대적으로 약하던가 아니면 파이널리 강하던가 뭐 이런 얘기인데 유럽이 쓰고 있는 유로는 지금 어떻죠? 왜냐하면 우리가 네. 지금 고정관념은 야 유럽 망했어. 지금 독일도 안 좋고 프랑스 안 좋고 그렇다라고 지금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유럽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보다 추세적으로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앞서도 한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유럽 경제가 좋아지려면 예, 생산성의 개선이라는 게 되게 필요할 거예요. 그렇겠죠. 유럽은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 네.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잖아요. 돈은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돈은 나중에 써야 되는 거죠. 아껴 써야지. 이러면 이게 독일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너무 힘들어지니까 결국엔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모델이라는 게 예, 러시아에서 이제 값싼 그 에너지를 갖다 수입하는 가스 원유.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하려고 했었던 게 이제 유로존의 모델이었는데 지금 유로존 자체가 굉장히 깨져버려.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독일에서도 결국에는 안 쓰던 돈을 확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간순간 모멘텀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약간 이렇게 볼게요. 근데 작년을 잠깐 돌아보시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 다음에 주식시장도 나쁘지 않았고 전 세계 경제의 성장률도 크게 둔화가 안 됐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그 예전에 그 기타 고피나스라고 IMF에서 그 부총재까지 했었던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예. 이코노미스트가. 그분이 이제 얘기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했는데 트럼프의 관세 충격에도 왜 이렇게 시장이 나쁘지 않았을까? 왜 경제가 이렇게 견조하게 유지가 됐을까? 트럼프의 관세 충격은요, 분명히 성장의 둔화 압력을 가져와요. 예. 근데 그 둔화 압력 있잖아요. 이거 어딘가 깨져나갔을 거지 않습니까? 그 깨져나간 걸 결국에는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이 재정 지출로 메워버린 거죠. 그럼 대신에 재정 지출로 메우다 보니까 정부의 빚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보시면은 독일도 정부 부채 때문에 힘들고 프랑스도 마크롱 그 대통령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마크롱도 그렇지만은 일본도 지금 재정 적자 심하다고 하고 있고 트럼프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관세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그러니까 글로벌 교역이 둔화되면서 생겨날 수 있는 그 성장의 둔화 모습 있죠. 이런 걸 그걸 다 재정으로 커버. 그렇죠. 이 끈을 갖다가 다 재정으로 크게 보면 커버칠 한국도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결국은 그걸 메워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메우다 보면 메울 때 당시에는 괜찮아 보이죠. 근데 결국에는 재정 적자가 늘어나니까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유로존 같은 경우는요. 지금 관세로 인해 힘든 부분을 갖다가 재정으로 메웠죠. 그러면서 유로 강세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강세고 유로존이 유로가 강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다 보니까 금리를 갖다가 2%까지 낮춘 다음에 지금 멈춰서 있고 시장에는 거의 금리 인하 끝났어 이런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달러가 너무 약한 거예요. 네. 달러가 지금 달러 인덱스가 110을 넘었다가 지금 97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그렇죠. 그럼 고점 대비 10% 넘게 빠진 거예요. 엄청 빠진 거죠. 유로 입장에서는 되게 곤혹스러운 거죠. 네. 참고로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던 24년도 11월 5일 날 예. 유로화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유로화 환율이 1,500원이었어요. 1유로에. 지금 1,710원 합니다. 그럼 유로가 엄청 세죠. 그렇죠. 그럼 유럽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금리가 높죠. 재정 적자가 심해져서. 재정으로 돈은 많이 퍼부었죠. 금리도 높고 재정도 적자가 심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유로 강세니까 수출이 안 되죠. 네. 그러면 금리가 높으니까 내수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골병 드는 건. 그렇죠. 유로 강세니까 수출이 안 될 거지 네. 않습니까? 그럼 유로존의 성장 모멘텀이 지금 이제 확 불타올랐다가 또 혹 사그라들고 있겠죠. 예. 그럼 라가르드 입장에서 이거 바라보면 기분이 안 좋을 거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여기다 이제 부르지른 게 누구냐면 트럼프가 부르지르죠. 예. 다보스 포럼 1월 달에 갔었잖아요. 제가 갔다 왔습니다. 아, 트럼프 연설을 바로 코앞에서 봤죠. 아마 기억하실 텐데 트럼프가 8년 만에 참석하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8년 만에 아. 참석하면 작년에는 영상으로 참석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2026년에 참석했잖아요. 8년 전이 2018년도 1월입니다. 네. 그때 2018년도 1월에도 트럼프가 다보스 포럼 참석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네. 뭐냐면 트럼프의 좌장이었죠. 그때 무누신이라고 재무장관 있었어요. 예. 그게 출신이죠.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달러 약세가 미국 경제에 좋아요. 이 얘기했다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난리 났었습니다. 네. 저게 도대체 재무부 장관이 할 얘기냐. 8년,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날 트럼프가 막 수습하고 그랬는데 8년 네. 만에 참석했는데 이번에도 그거죠. 다 모아놓고서 이제 저 미국이 없었으면 네. 여기 계신 분들이 2차 대전 때 미국 없었으면 다 일본어나 독일어 쓰고 있을 거라고. 그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거든요. 네. 참. 근데 anyway. 그래서 라가르드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22 총재인데 앉아있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라가르드가 이번에 이제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유로 강세의 고금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수 수출이 다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유로존이 앞으로는 쓴 돈 다 까먹고 결국에 힘들어질 건데 예. 그럼 여기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 그럼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라가르드가 지지난주에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어요. 예. 거기서 했던 얘기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미국으로 치면 FOMC 같은 거. 예, 그렇죠. 얘기죠? 예. 거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라가르드가 한 얘기를 잠깐 읽어볼게요. 예. 라가르드는요, 중기적으로 유로존 물가는요, 목표치인 2%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대요. 예.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니까요, 금리를 갖다가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허.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다만 유로 강세가 지속될 경우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벗어나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오히려 지금 물가가 안정돼 있는데 여기 유로 강세가 지금처럼 가면 물가가 되려 내려가는 문제가 생기죠. 네. 그러면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합적으로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달러가 유로 대비 눈에 띄게 약세를 보이고 있대요. 이는 최근 며칠간의 현상이 아니라 지난해 3월 이후부터 25년 3월부터 계속되는 현상이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그걸 못 느끼는 게 네. 원화가 그렇죠. 유난히 약하니까 그렇죠. 뭐 달러가 뭐가 약해. 근데 사실 달러의 벤치마크는 사실 넘버원이 유로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파운드 뭐 엔화 이런 건데 그렇죠. 원화는 잘 벤치마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예, 느끼는 거지. 예. 이제 그건 원화만의 좀 특수한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유로존에서 지금 라가르드가 하고 있는 얘기는 예. 우리 지금 예. 유로 강세가 불편해 이 얘기거든요. 음. 그럼 유로 강세가 불편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더 이상 안 할 거라고 했었던 금리 인하를 더 하면 돼요. 이 시기가 그렇죠.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유로화를 가졌을 때 보유했었을 때 매력이 수익률. 떨어지니까 유로가 약세를 가겠죠. 그럼 잠깐 보세요. 지금 유럽은 어떤 상황이냐면 유로 강세하고 고금리가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유로 약세의 저금리가 되죠. 예. 그럼 저금리는 내수를 부양할 거고 유로 약세는 수출을 부양할 겁니다. 네. 그럼 유럽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요? 좋은 거네요. 이 얘기는요, 뒤집어 말하면 현재까지는 달러 약세, 유로 강세를 용인해 준 거거든요. 작년 네. 3월부터. 예. 근데 지금 하는 짓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죠. 결국에는 이 교역국가, 동맹국 간의 어떤 공조가 붕괴가 되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유로존이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을 해버릴 수가 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율 전쟁을 할 때 나 혼자 통화절상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럼 그 나라 주가가 힘들어요. 네. 참고로 보시면 작년에 물론 전 세계 주가가 다 오르긴 했지만 유로존 주가가 많이 안 올랐어요. 예. 다른 나라 주가보다 좀 부진한 편이거든요. 그 전에 좀 올랐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잠깐 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예. 그럼 유럽이 지금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냐 이게 어렵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럼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면은 유럽 중앙은행도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던 유로 강세에 태클을 걸 수가 있고요. 네. 그 방법 중 하나로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현재까지는 달러 인덱스가 유로의 강세 때문에 눌렸잖아요. 만약 유로가 약세로 전환되는 걸 원하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들을 나타낼 가능성도 우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야, 근데 그 시점이 참 묘하네요. 아까 그 다보스 포럼 말씀하셨던 예. 다보스 트럼프 연설의 가장 관심 영역은 그린란드 문제였거든요. 그렇죠. 그죠? 하필이면 그때에 유럽 중앙은행이 야, 더 이상의 유로의 달러 대비 강세를 용인하기는 어렵다. 이 얘기는 트럼프의 정책적인 목표를 뻔히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 정책을 한다는 건 트럼프한테 예를 들면 뭐 덴마크라는 이런 데서 국채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앙은행에서 그런 액션하면 그게 충격이 그냥 한꺼번에 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도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유로존이 국채 파는 얘기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도 국채 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하나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유럽이 미국의 국채를 팔잖아요. 유로존 국가들이 미국 국채를 3조 달러 정도 갖고 있대요. 예. 중국도 한 7천억 달러 정도 갖고 있고 일본도 1조 2천억 달러 정도 갖고 있어요. 근데 유로존의 국가들이 많이 줄였군요. 예, 그렇죠. 근데 중국이 줄여서 오히려 벨기에를 통해서 사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산으로는 일본하고 비슷한 정도 갖고 있지 않겠어 중국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왜냐면 외환보유고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중국이 국가 자체로 갖고 있는 미국 국채도 있겠지만 주변에 있는 국영은행들 있죠. 시중은행이 네. 국영은행이잖아요. 네, 네.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도 꽤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기 우리나라야 국영은행이 이제 결국에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다 이제 민간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사실 같은 국영은행이면 뭐 이 오른쪽 주머니에 왼쪽 주머니에 넣는 뭐 그런 느낌도 될 수가 그걸 있죠. 코사이 서버린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제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상당히 많은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유로존이 미국 국채를 던진다. 그럼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던진대! 이 소문이 나면 그 얘기는 뭐하고 되게 비슷하냐면 대주주가 이 주식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폭락이죠. 한꺼번에 팔 수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5%만 던져볼게요. 5% 던졌다고 소문 나잖아요. 그럼 주가 폭락하겠죠. 그렇죠. 그럼 남은 주식은 95%의 주식은 못 팔아먹죠. 그렇죠. 못 팔고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큰 자산인데 이게 녹는 게 그러니까 미국을 힘들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도 녹잖아요. 하나 더. 그럼 제가 5%에 해당되는 미국 국채를 팔았어요. 네. 그럼 달러가 쏟아졌겠죠. 그럼 그 달러를 팔고 유로를 사서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로를 사야겠죠. 네. 그럼 유로가 강세가 되겠죠. 강세되죠. 지금도 안 맞네요. 강세가 더 국채 들어가. 파는 게 예, 못 팔죠.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네. 예, 못 팔죠. 그러니까 유로 강세를 그러니까 중국도 못 파는 게 만약 중국이 팔잖아요. 그럼 위안화 강세를 용인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뭘 볼 수 있냐면 라가르드가 그래서 미국 국채를 파는 방식으로 가지는 못하고 네. 대신에 다른 방법을 쓰는 거죠. 뭐냐면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유로화의 약세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다. 그 칼을 갖다 이제 살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국 통화에 계속되는 절상을 받아들이기 불편해하는 유로화를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유로존이 이제 환율 전쟁에 어떻게 나서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지켜볼 포인트가 있다. 예,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최근에 뉴스 플로우는 어쩌면 유로화보다는 네. 엔화가 어떻게 될 거냐. 왜냐하면 투자의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게 엔캐리 청산에 대한 피어가 있잖아요. 네. 벌써 그게 언제입니까? 벌써 재작년인가요? 예, 그렇죠. 24년도 8월 5일이었죠. 그렇죠. 한여름에 그 소동을 한번 경험했고, 그리고 전통적인 약세론자들이 항상 언급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저거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아, 네네. 그런데 또 다카이치가 압승을 해가지고 재정을 훨씬 더 많이 푼다. 그리고 엔화 약세를 훨씬 더 용인하는 어떤 그런 언급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죠? 네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미국의 셈법과 다카이치의 일본의 셈법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엔캐리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예.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 금리가 높아요. 근데 이제 일본 금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낮은 상태에 유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금리 차가 넓어지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엔약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가니까. 근데 이제 엔캐리가 청산되는 조건은 첫 번째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대요. 아, 그러면 이 금리차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엔캐리가 청산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24년도 8월 달에는요, 약간 독특했어요. 뭐였냐면, 일본이
금리 인상을 최대한 미루려고 했거든요. 예. 진짜 안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 이건 올릴 수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에서요, 샤메 법칙이라는 말이 나와요. 참 이게. 기억이 나네요. 예. 그래서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침체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생각보다 금리를 많이 내려야 됩니다. 그 얘기는요, 당장 금리 한두 번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많이 내릴 것 같아. 이 두 개가요, 오묘하게 그 순간에 겹친 거예요. 아, 그래서 엔캐리트라이 청산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내렸잖아요, 이게 아니라, 네. 내리는 게 앞으로도 많이 내려가지고 이게 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오니까 순식간에 엔캐리 청산이 나온 거거든요. 아, 그걸 얼마 빠졌어요? 7%, 8%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엔캐리 청산이 되는 거지. 네. 이게 뭐 한 번 올려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나 한 번 올리고 너 한 번 내리고 나 한 번 또 올리고 너 한 번 또 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쉽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시장은요, 지금 있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어떻게 갈지를 보는 거예요. 네. 일본은 많이 올릴 것 같아, 앞으로. 그리고 미국은 많이 내릴 것 같아. 이게 겹치면서 엔캐리 청산이 세게 나온 거지. 그게 한두 번 올린다, 뭐 이걸로 해가지고 막 무조건 엔캐리 청산 이렇게 하는 거는. 지나놓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금리 많이 못 내렸고, 네. 못 올렸죠. 네, 그렇죠. 그죠? 이건 이제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엔캐리 청산의 조건 중에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 예. 결국에는 금리 차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물 경기의 둔화도 되게 중요해요. 잠깐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일본 사람인데 미국에 투자해서 금리 차로 3%를 먹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3% 먹으러 들어갔는데 이 금리 차가 줄어드니까 2%밖에 못 먹어? 그럼 나와야지. 이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3%를 먹을 수 있는데 박살날 것 같대요. 손실 날 것 같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당장 뛰어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보다 중요한 건 엔캐리 청산의 보다 중요한 조건은 금리가 어떻게 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시장 자체가 상황이 안 좋아지잖아요. 엔캐리 청산이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 금리 한번 올린대, 미국이 금리 내린대, 엔캐리 청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어떤 이벤트하고 맞물리는지 그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엔캐리 청산은 제가 한번 언제 정리를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요거 좀 설명을 해드렸던 네, 쏙 거고요. 들어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일본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해드리면, 요번에 이제 다카이치가 딱 들어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결국에는 저기 중의원을 해산한 다음에 총선에서 이제 압승을 거둬요. 역대급 나왔죠. 예, 그렇죠. 그럼 이거 여자 아베가 아베노믹스를 다시 시행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사나이노믹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뭐냐면, 결국에는 전방위적인 돈 풀기가 해당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엔화를 갖다가 살포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이게 이 아베노믹스하고 사나이노믹스는 지금은 조금 시장에서 아직은 긴가민가 하지만 조금은 다른 결로 바라보려는 시각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요, 이게 지금 일본은요, 인플레이션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들어왔을 때가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아베가 들어왔을 때는 엔화가 엄청 셌어요. 슈퍼엔고였고요. 이때는 심각한 디플레이션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엔화를 살포해도요, 인플레이션 걱정할 전혀 게 걱정 아니었습니다. 없었죠. 근데 지금은요, 일본의 인플레이션이요, 한국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죠. 처음 보는 거예요. 예, 일본이 참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뭐가 굉장히 좀 불편하냐면 이런 거죠. 제가 07년도 7월 달에 일본에 파견을 갔었어요. 예. 3개월 정도. 예. 근데 이때 당시에 무슨 얘기했냐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했거든요. 이때가 잃어버린 20년이었어요. 90년도 초에 버블 붕괴가 됐으니까 이때는 일본 니케이 지수가 한 17,000, 15,000 정도였고요. 일본의 부동산도 그렇게 많이 안 올랐었어요. 동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 보시죠. 이게 최근으로 와보면 물론 지금은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30년 불황을 겪은 거잖아요. 그러면 20년하고 30년하고 똑같지 않냐? 달라요. 왜 그랬냐면 요 사이에 누가 들어왔냐면 아베가 들어왔죠. 들어왔죠. 아베가 들어와서 엔화를 살포했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의 실물 경기가 좋아졌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살포했던 엔화가요, 어디로 올라가냐면 자산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부동산, 그렇죠. 주식. 그래서 이 잃어버린 30년에는 주가가 엄청 높고 부동산 가격도 엄청나게 높은 거죠. 예. 그러면 사람들은요, 둘로 나눠져요.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자산이 없는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럼 이 자산이 없는 사람이 일본의 서민 계층이고 이쪽이 부유층일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잠깐 볼게요.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찾아와요. 그럼 이분들은 자산이 있으니까 이 물가가 오른 만큼 자산 가격이 뛰면서 해칭이 될 거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은 자산이 없어요.
물가가 오른 거 그대로 얻어맞겠죠. 그렇죠. 예, 임금이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그럼 이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마구잡이로 더 가져간다? 이게 아베 때하고는 좀 다카이치 사나이가 딱 접하고 있는 이 상황이요. 저거 잘못 예. 만지면은 그렇죠. 지금은 지지율이 치솟지만 바로 폭락할 수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요. 아베 신조가 있었을 때는 엔화가 강세였잖아요. 예. 얼마였냐면 이때 제 기억에 1달러에 75엔 정도 했어요. 아우. 예. 근데 지금은요. 1달러에 155엔 합니다. 아, 2배요. 그렇죠. 2배가 넘게 올랐죠. 그러니까 엔화가 2배가 넘게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엔 약세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도 되게 높거든요. 수입 물가. 그렇죠. 여기서 엔화가 더 약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일본 당국도요. 상당히 부담스럽죠.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이 별 수 있겠어? 당국이? 결국에는 엔 약세는 추세야. 이게 대세야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엔 약세 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져요. 그리고 여자 아베가 등장했잖아요. 아, 그러면 엔 약세가 더 강해지겠네. 이 생각이 훨씬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풀리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요. 정확히 2월 9일이었을 거예요. 총선에서 압승을 한 날이었거든요. 이날 시장이 되게 불편함을 느꼈어요. 뭐냐면 큰일 났다. 이게 뭐가 큰일 나냐면 이제 다카이치가 됐으니까 예. 그러면은 엔 약세가 세게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다음 날인 2월 10일 이때부터 난리가 날 거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거죠, 시장이.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이때 일본의 재무상부터 시작해서 관방장관까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엔 약세를 좌시하지 않겠다. 네. 아, 그래서 빈화한 거죠. 약간 뭐라고 하죠? 우주 방어 느낌? 예, 요거 제가 조금 이따 한번 기사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엔 약세를 방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아베노믹스는 달라요. 그런데 예. 엔화가 더 강해지기가, 더 약해지기가, 엔화 환율이 더 오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럼 엔 약세에 베팅해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굳이 엔 약세에 베팅해가지고 돈 벌어야 될까? 아니면 딴 거 찾아볼까요? 딴 대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엔 약세에 베팅하려는 힘이 좀 빠졌다라는 것들을 하나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좀 뭘 보실 수가 있냐면 지금 미국이 엔 약세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얘기를 하거든요. 베센트 재무장관이 작년에 일본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빨리 금리 인상해라. 그러지 않으면 미국도 굉장히 피곤하다. 네. 아니, 왜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한테 금리 인상하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예요. 자, 일본이 금리를, 기준금리를, 단기금리죠. 단기금리를 낮게 유지해요. 그랬더니 엔이 약세예요. 그랬더니 인플레이션이 강해져요. 그랬더니요. 이 인플레이션 기대 때문에 장기금리가 치솟아요. 네. 그래서 일본의 장기국채가 오르거든요. 그럼 일본의 장기국채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 일본의 장기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게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에도 영향을 줘요. 같이 끌어올려요. 그래서 미국은요 지금 장기국채 금리를 낮춰야 트럼프가 재정 적자가 심하거든요.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네. 여기서 돈이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 국채 J집이라고 하는 네, 그렇죠. 국채에서 네네. 그러면 이게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US 장기 금리로 투자될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이런 거죠. 일본이랑 여기 이제 미국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둘의 금리 차가 요만큼 벌어져 있는데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가 세게 뛰어요. 그럼 갭이 좁아지잖아요. 그럼 돌아오고 싶겠죠. 투자 매력이 없어지는. 예, 그렇죠. 그럼 이게 유지가 되려면 금리가 상대적 올라가 투자 있어요. 매력이. 그렇죠. 예. 올라가서 기다려야겠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니까 미국 금리가 따라 올라가니까 네. 불편한 거죠. 예. 그래서 베세트 재무장관이 장기 국채 금리 내리겠다고 얘기하는 호언장담한 사람인데 안 내려와요. 음. 왜 안 내려와 했더니 이제 얘기했죠. 장관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도 한번 했어요. 예. 지금 미국 금리 안 내려오는 건 일본 때문이라고. 이 얘기 한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럼 엔 약세가 결국엔 문제인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을 그렇죠. 만드는 게. 엔 약세는 왜 왔냐? 금리 안 올리고 가만히 있어서. 네.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엔화가 강세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기대를 꺾으니까 장기금리가 내려오게 되고 미국의 단기국채 금리도 내려올 수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카이치가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이 불편해하고 있다. 요거 하나를 더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아베 신조는요. 전방위적인 돈 풀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다카이치는 뭐라고 하냐면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라는 얘기를 써요. 돈을 적극적으로 쓴대요. 근데 책임감 갖고 하겠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면 막 돈을 쓰는 거 있잖아요. 뭐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써. 이거 하고 자, 우리 돈이 되는 곳에 쓰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100원을 썼는데 이게 경제를 끌어올려가지고 세수를 높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100원 쓴 걸 메울 수 있죠. 책임감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약간.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경제에 실질적인 성장을 자극할 수 있는 곳에다 돈을 쓰겠다는 얘기인데 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 다른 국가들하고 경쟁에서도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철강은 아니겠죠. 네. 자동차는 아닐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게 뭐냐? 결국엔 일본도 AI하고 네. 로봇 같은 산업이죠. 반도체나. 네. 그래서 이렇게 신산업에다가 적극적인 재정을 쓰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신산업에 적극 재정을 쓰게 되면은 이쪽 붐이 불었을 때 이쪽 산업이 커지면서 세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책임이 있는 적극 재정이 되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빚이 많아요. 빚이 많은데 빚이 많은 상태에서는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돈 쓰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아베 때하고는 달라요.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시죠. 2월 9일 날 기사입니다.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했잖아요. 엔화 약세 압력이 커진 가운데 일본 정부의 경계성 발언이 재차 나왔다. 일본 재무성 재무관이 뭐라고 하냐면 외환시장과 동향과 관련해서 평소대로 시장을 높은 긴장감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시장과 대화하고 있대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일본 외환당국이 엔약세에 대한 방어태세를 강화하고 있대요. 가타야마 재무상까지 나서서요. 일본과 미국은 펀더멘탈에서 벗어난 급격한 움직임에 대해 단호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여기에는 외환시장 개입이 분명히 포함된다. 잠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 외환시장 개입을 하는데 이게 통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형님 데려올 때가 있어요. 형님 데려오면 힘이 되는 게 N달러잖아요. 그럼 양국이죠. 한쪽이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양쪽이 공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형님 데리러 한번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효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 현지에서 뉴욕 연은이 N달러 환율에 대해서 레이트 체크, 그러니까 환율 체크 한번 하자 이랬더니 시장이 화들짝 놀라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함부로 못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언제든지 우리 들어갈 수 있다. 형님하고도 얘기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꽤 파워가 센 겁니다. 맨 밑에 보시면은 기아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이요. 엔화의 일방적인 움직임이 우려스럽다며 앞으로도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과의 대화를 계속할 거래요. 이걸 보시면 관방장관이 원래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가끔씩 합니다. 저 몇 번 봤었어요. 예전에도 이제 있었는데 예. 별로 많이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재무차관이랑 저 재무관이랑 재무상이랑 관방장관이 2월 9일에 동시에 등장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네. 셋 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공통점이 시장과 대화하고 있다고 하고요. 시장과 대화하고 있다고 하고요. 형님. 그다음에 시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 우주 방어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베센트 코멘트 하나만 읽어보고 끝낼게요. 여기 보시면 베센트 장관은 일본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안고 있대요.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통제해야 된대요. 왜? 그랬더니 이번 발언은 독일과 일본의 금리가 미 국채 장기물 금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에 따른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베센트도 얘기하고 있는 게 일본의 엔약세에 대해서 이걸 좌시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다른 얘기로 하면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물론 100%는 없겠습니다만은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같은 거를 지금 걱정할 때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군요. 아, 네, 이제 양국이 그런 정도의 컨센서스를 이뤄서 네네. 환율을 조정하고 있다면 네네. 우발적인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본도 미국도 원치 않는 상황인데 네. 지금은 적절히 컨트롤러블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네.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불가능한 그게 아니라 단순히 통화정책의 조절만으로 엔캐리 청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거고. 근데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하지 못했었던. 예. 그렇죠. 급격한 충격이 꽝 찾아오죠. 그럼 엔캐리 청산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일상적인 케이스에서 엔캐리 청산 가능성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건영 단장을 이렇게 초대를 하면 저희가 아주 한 시간 그냥 쭉 갔는데 워낙 내용이 많은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5분만 쉬었다 하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부는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여러분 2부가 바로 1부 뒤에 이어지니까 조금 쉬셨다가 본격적으로 미국 금융시장, 특별히 얘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케빈 워시라는 아직 사실 정식 임명도 안 된 이 차기 연준 의장 때문에 시장이 아주 발작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가 뭔지, 또 케빈 워시는 자기
체어맨, 그러니까 연준 의장의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면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대한 오건영 단장만의 시각을 여러분과 한번 공유할 테니까 2부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